여러분,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세계 곳곳을 다니며 노인 복지와 공동체 문화를 연구해온 한 해외 사회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유럽에서 오랫동안 연구 활동을 이어오며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을 논문으로만 다뤄왔습니다. 각국 정부의 예산, 인구 구조 변화, 의료 체계. 하지만 정작 그 모든 데이터 속에서 사람의 얼굴과 마음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숫자와 그래프가 아니라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한국 땅을 밟게 된 것은 우연 같았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 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도착한 곳은 서울의 번화가도 화려한 연구소도 아닌 지도에도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는 마을 한복판에 자리 잡은 노인 복지관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솔직히 말해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복지관이란 곳이야 그저 무료 급식이나 제공하는 공간일 테지. 그가 가진 편견은 흔히들 생각하는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그의 생각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복지관 안은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부엌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큰 냄비에서 된장국 냄새가 퍼지고 있었고, 복도 한쪽에서는 피아노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곡조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들리는 순간 마음이 따뜻해지는 선율이었습니다. 벽에는 어르신들이 직접 적은 글귀와 손으로 만든 공예품이 걸려 있었고, 칠판에는 오늘의 식단이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순간 멈춰 섰습니다. 이건 내가 알던 복지관이 아니다. 도대체 여긴 뭐지? 그때 한 할머니가 다가와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처음 보는 얼굴인데 같이 밥 드시고 가요. 연구자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유럽에서 온 연구자입니다. 한국의 공동체 문화를 배우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멀리서 왔다니 반갑네. 밥은 나눠야 맛이 나는 거예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순간 그는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강의실에서는 또 다른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칠판 앞에 서서 다른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 버튼을 누르면 손주 사진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엔 어려웠는데 이제는 앨범도 만들 수 있지요. 강의를 듣던 할머니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아이고, 이제 나도 손녀 사진 날리지 않고 저장하겠네. 순간 연구자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교육이 아니다. 세대를 잇는 달이다. 노년의 세대가 서로에게 배우고 또 다른 세대와 연결될 수 있도록 길을 내는 장면이다. 그날 밤 연구자는 숙소로 돌아와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노인을 사회의 짐으로 바라봐왔다. 많은 나라에서 노인은 보호받아야 할 존재, 혹은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취급된다. 그러나 오늘 내가 본 한국의 노인들은 달랐다. 그들은 사회를 움직이는 주체였다. 그는 잠시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에는 조용한 시골 마을의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오늘 내가 본 장면이 단순한 예외일까? 아니면 한국 사회 전체에 흐르는 정신일까? 그 질문이 그의 마음속에 깊게 남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숫자와 그래프로는 결코 포착할 수 없는 살아있는 공동체의 힘을 본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 줄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늘 나는 학자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감동했다. 복지는 제도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일상이었다. 연구자는 복지관에서 본 장면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더 많은 현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속한 유럽 학계에서 늘 듣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회복지는 예산과 제도의 문제다. 수치와 그래프로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작은 마을에서 경험한 하루는 그 공식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몇 주 동안 한국의 여러 지역을 돌았습니다. 남쪽 바닷가 마을, 동쪽의 산골, 수도권의 작은 도시까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디를 가든 복지관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복지관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공동체가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할머니들이 함께 모여 반찬을 만들어
독거노인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나 혼자 먹는 밥보다 같이 나누는 게 훨씬 맛있잖아. 한 할머니의 말은 연구자의 수첩 한쪽에 굵게 기록되었습니다. 또 어떤 마을에서는 할아버지들이 매주 모여 손수 만든 목재 가구를 기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부정한 허리를 펴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돈은 많지 않아도 손은 아직 쓸 수 있잖아. 손이 움직이는 동안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연구자는 감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취미 활동이 아니었습니다. 공동체 전체를 지탱하는 살아있는 자산이었습니다. 연구자는 매일 밤 숙소에 돌아와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통계로는 노인 자원봉사 참여율 같은 수치만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치 뒤에 숨어있는 웃음, 눈빛, 손길은 숫자로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건 통계가 아니라 삶이다. 학자로서 쌓아온 도표와 그래프는 이 현실 앞에서 무력하다. 그는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복지란 정부의 시혜가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에게 건네는 작은 마음이다. 그 마음은 숫자화할 수 없지만 오히려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다. 현장에서 만난 어르신들은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이건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가는 거지요. 우리 세대는 늘 서로 도우며 살아왔어요. 그것 말고는 살아남을 방법이 없었거든요. 연구자는 이 대답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럽에서 그는 늘 고령화 문제라는 단어로 노인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노인들은 스스로를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해결의 열쇠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연구자는 수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노인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보았다. 하지만 한국에서 본 노인은 공동체를 지탱하는 기둥이었다. 그들은 여전히 주체로 살아가고 있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다. 그는 창밖에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며 다시 생각했습니다. 내가 연구하는 사회학이 놓치고 있던 건 바로 이것이었다. 인간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결. 그리고 그 연결은 숫자보다 훨씬 강력하다. 연구자는 한국 각지를 다니며 복지관과 마을을 관찰하던 중 우연히 한 해외 유학생을 만났습니다. 그는 20대 중반의 젊은 청년으로 유럽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온 학생이었습니다. 연구자는 그와 대화를 나누며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젊은 세대의 외부 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유학생은 가장 먼저 지하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교수님, 제가 한국에 와서 가장 놀랐던 건 지하철이에요. 제 나라에서는 노인이 탑승해도 사람들이 일부러 눈을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타면 젊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더군요. 연구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유학생은 덧붙였습니다. 그게 단순한 규칙 준수가 아니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눈치를 주거나 강요하는 것도 아닌데 마치 숨 쉬듯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그 순간 저는 여긴 무언가 다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또 다른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도서관에서 과제를 하다가 프린터 사용법을 몰라 당황하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한국 학생이 아무 말 없이 다가와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제가 고맙다고 말했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다른 사람이 알려줘서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유학생은 그 경험을 통해 한국 사회에는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자연스러운 문화가 자리 잡고 있음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유학생은 주말마다 전통시장을 자주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또 다른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한국어가 서툴러 물건값을 잘 못 알아듣고 헤매고 있었는데 옆 가게 상인이 대신 설명해 주셨어요. 심지어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제 나라 같았으면 경쟁 가게가 그렇게 도와줄 리가 없었을 겁니다. 연구자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쟁 속에서도 나눔을 실천하는 문화는 한국 사회의 공동체 정신을 상징하는 사례였습니다. 유학생은 대화를 마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공동체라는 단어를 낡은 개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것이 여전히 살아있고 오히려 더 현대적으로 적용되고 있더군요. 저는 이곳에서 단순히 학문만 배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연구자는 그 말에서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학자로서 수많은 데이터를 모아왔지만 이처럼 젊은 세대가 직접 경험하고 내린 결론은 그 어떤 수치보다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연구자는 수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공동체는 단지 과거의 유물이 아니다. 젊은 세대와 외국인 유학생에게도 강한 울림을 주고 있다. 이것은 특정 세대만의 유산이 아니라 미래 세대가 이어가야 할 자산이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의 연구는 단순히 기록이 아니라 이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작업이 되어야 한다. 연구자는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한 가지 중요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한국 사회에서 노인과 젊은 세대가 서로를 일방적으로 돌보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배우고 돕는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작은 마을 복지관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곳에서는 독특한 수업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젊은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 버튼을 누르면 사진이 앨범에 저장되어 손주한테 메시지 보내는 것도 아주 쉽습니다. 한 대학생이 차근차근 설명하자 할머니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이제 나도 손주에게 직접 사진을 보낼 수 있겠구나. 복지관 안은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오후가 되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어르신들이 강사로 변해 손수 바느질, 된장 담그기, 전통 장아찌 만들기를 학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건 천천히 눌러야 해요. 너무 세게 하면 맛이 달라져요. 네, 할머니 저도 배워서 집에서 해볼게요. 학생들은 마치 귀중한 보물을 전수받듯 진지하게 메모를 했습니다. 연구자는 그 장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업이 아니라 세대를 잇는 달이다. 서로의 경험을 교환하는 살아있는 교류다. 며칠 뒤 그는 서울 근교의 한 아파트 단지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뜻밖의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노인이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힘겹게 걸어가자 옆에 있던 중학생이 자연스럽게 짐을 받아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구나. 요즘 애들도 이런 마음이 있구나. 잠시 후 그 노인은 그 중학생에게 수박을 쪼개어 나눠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내 또래 때 동네 어른들께 받은 게 많단다. 그 은혜를 너희 세대에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야. 짧은 순간이었지만 연구자는 눈앞에서 세대 간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또 다른 현장은 시장이었습니다. 노인 상인들이 젊은 손님들과 흥정을 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학생, 이건 내가 특별히 덤으로 줄게. 시험 잘 보라는 뜻이야. 고맙습니다. 할머니 저도 친구들 데리고 또 올게요. 이 짧은 대화 속에는 단순한 거래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상인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청년들의 일상에 응원을 보내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단순히 소비자가 아니라 공동체의 일부로 인정받는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날 밤 연구자는 수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노인은 단순히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그들은 삶의 지혜를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살아있는 교과서다. 동시에 젊은 세대는 기술과 활력을 전해주며 노년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한다. 한국 사회의 공동체는 이렇게 서로 배우고 서로 돕는 순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는 이어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지의 모습이다. 제도나 예산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인간 대 인간의 순환 구조. 한국은 지금 그 힘을 보여주고 있다. 연구자는 수개월 동안 한국 곳곳을 돌며 수많은 사례를 수집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의 복지관에서 시작된 기록은 이제 수백 쪽의 노트와 수천 장의 사진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민했습니다. 이 경험을 나 혼자만 간직해서는 안 된다. 세계가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귀국 후 그는 유럽 학계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의에 한국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처음에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노인 복지관에서 무슨 세계적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지? 그건 단지 지역사회의 특수한 풍경 아닐까? 하지만 연구자가 보여준 영상과 인터뷰 자료가 스크린에 비춰지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할머니들이 직접 담근 된장을 젊은이들에게 나눠주는 장면, 손주 사진을 배우며 환히 웃는 할아버지의 모습, 모르는 이웃에게도 짐을 나눠 들어주는 청년들의 모습. 이 모든 장면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살아있는 공동체였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우리가 논문에서만 다루던 고령화 담론과는 전혀 다르군. 노인을 짐이 아니라 자산으로 보는 관점이라니. 발표 이후 여러 나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일본의 한 농촌 연구소는 한국 모델을 조사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독일의 사회학자들은 한국식 세대 교류 수업을 도입할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심지어 브라질의 사회운동가들은 이 모델이 빈민가에도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라며 협력 의사를 밝혔습니다. 연구자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내가 본 것은 단지 한 나라의 문화가 아니라 전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였구나. 몇 달 뒤 그는 다시 세계를 여행하며 한국 사례가 실제로 어떻게 변화를 만들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일본의 어느 마을에서는 매주 함께 밥 먹는 날을 정해 노인과 젊은 세대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독일의 한 도시는 학교와 요양시설이 협력해 세대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브라질의 빈민가에서는 노인들이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아이들은 그 대가로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작은 씨앗 같던 사례가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연구자는 수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처음 한국에 올 때 그저 연구 차원에서 데이터를 모으려 했다. 그러나 지금은 확신한다. 한국의 공동체 문화는 단순한 지역적 특성이 아니라 인류가 직면한 고령화와 단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해답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강연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의 기술이나 경제만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한국이 보여준 진짜 힘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국경을 넘어 모든 이가 공감할 수 있는 가치입니다. 연구자는 두 번째 한국 체류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수첩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빼곡히 적힌 기록들 사이에는 한 문장이 크게 써 있었습니다. 진짜 복지는 돈이나 제도가 아니라 관계와 마음이다. 그는 비행기 창밖으로 저무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수십 년 동안 고령화 문제를 통계로만 보았다. 그것은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는 힘이었다. 그가 한국에서 본 장면들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젊은이, 시장에서 이웃을 도와주는 상인, 복지관에서 스마트폰을 배우는 어르신, 그리고 그 지식을 또 다른 이에게 전해주는 순간. 이 모든 것이 거창한 프로젝트도 거대한 정책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일상 속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것은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정신적 풍요였다. 작은 친절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야말로 전 세계가 간절히 원했던 가치였다. 연구자의 보고는 이미 세계 여러 도시에서 작은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본 농촌에서는 공동 식사가, 독일에서는 세대 교류 수업이, 브라질에서는 빈민가 복지관이, 캐나다에서는 산책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본 건 한국의 한 마을이었지만 그 정신은 이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 세상에 보탤 수 없어. 세상을 바꾸는 건 젊은 세대의 몫이야. 하지만 연구자가 본 현실은 달랐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긴 세월 동안 쌓아온 지혜와 경험이 있었기에 노년 세대는 공동체의 기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도 이런 작은 기적이 있지 않나요? 이웃에게 건넨 따뜻한 인사, 버스에서 자리를 내준 순간, 가족과 나눈 소박한 식사.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세상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연구자는 마지막으로 수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꾼다. 그것이 한국이 세계에 전한 진짜 힘이다. 그리고 저희는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또 댓글로 남겨주세요. 내가 경험한 따뜻한 순간, 여러분이 남긴 짧은 한 문장이 또 다른 사람에게는 삶을 바꾸는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